음, 마르쿠제 1차원적 인간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새로운 통제라고 하는 일부 일장의 통제의 새로운 형태라고 해서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산업사회에서의 소비주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욕구와 욕망이 거짓된 욕망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판본으로 52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선진 산업사의 뚜렷한 특징은 해방을 요구하는 욕구들을 효과적으로 질식시키는 한편 풍요한 사회의 파괴적인 힘과 억압적인 기능을 유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통제는 낭비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과도한 욕구, 이미 실제로는 필요가 없는 곳에서도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의 노동에 대한 욕구, 이 마비 상태를 경감 지속시키는 여러 가지 휴식에 대한 욕구, 통제된 가격 안에서의 자유 경쟁, 스스로 검열하는 자유 언론, 미리 조작된 광고와 상표 중에서 자유 선택과 같은 일종의 기만적인 자유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강요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이 챕터가 뒤에 나오는 여러 개의 챕터를 좀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얘기했던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구에 대한 조절, 그 다음에 무슨 그 너무 지속 뭐 이렇게 자유 경쟁, 그러니까 막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자유 언론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언론이 이미 통제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조작된 광고 이런 것들이 뒤에 챕터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거론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3페이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소위 그 사장님의 딸과 내가 다니는 사장님의 딸과 내가 똑같이 다 휴가를 나가고 하니 노동자들이 자기의 노동자 의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쪽의 중간 문장. 노동자와 사장이 똑같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즐기며 같은 휴양지를 찾아간다면 타이피스트가 시장의 딸처럼 매력적으로 화장한다면 그렇죠? 흑인이 캐딜락 자가용을 소유한다면 이들이 모두 똑같은 신문을 본다면 이러한 동화 현상은 계급의 소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변 인구가 체제의 보존에 기여하는 욕구와 충족을 공유하는 정도를 가르친다. 그렇죠? 1960년대 초반, 50년대 말 6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이 대량 소비 사회에 진입하면서 뭐 노동자들도 텔레비전이 있고 뭐 냉장고에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 달씩 휴가 가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뭐 임원하고 됐어. 뭐 굳이 뭐 이렇게 노동 운동할 필요가 뭐 있어. 뭐 이런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사회적인 통제는 뭐라고 돼 있어? 맨 밑에 513페이지 뭐예요? 개인을 그 사회에 묶어내는 바로 그 메커니즘이 변했으며 사회적인 통제는 그 사회가 생산한 새로운 욕구 안에 정착한다. 과거에 아도르노가 보였던 소위 히틀러 시대에 대한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분석은 뭐예요? 막 군대, 경찰 이런 것들이 막 꼼짝 못하게 해서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들었다면 1960년대, 30년 후에 미국에 와서 마르쿠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인 통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욕망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미셸 푸코가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프랑스 그 포스트 모던 강의할 때 하겠지만 미셸 푸코가 현대 사회를 어떤 감시의 사회 혹은 바이오 폴리틱 사회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육체를 길들이고 욕망을 길들이는 것 그런 거죠. 사실은 미셸 푸코도 나중에 그 본인이 고백을 하듯이 내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연구 성과를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많은 연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어떤 연구와 자신의 연구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마르쿠제의 일차원적 인간이 상당 부분 그 미셸 푸코의 연구나 혹은 피에르 부르드의 연구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소위 미셸 푸코는 권력 문제를 가지고 통제 문제, 욕망 문제를 얘기를 했다면 피에르 부르드의 구별짓기란 책은 소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지배 계급을 유지시킨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마르쿠제가 하고 있는 얘기와 상당히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여긴 뭐 이렇게 설명할 게 없어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아도르노 책은 너무 철학적이기 때문에 조금 읽기 어려운데 여기의 책은 문장이 좀 너무 번역투라는 것 빼놓고는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군데 중요한 문장들을 읽고 지나가는 걸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장은 54쪽에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이데올로기가 생산 과정 그 자체 안에 있는 까닭에 선진 산업 문화는 그 전보다 더욱 이데올로기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데올로기가 생산 그 자체에 있고 그래서 선진 산업 사회는 더욱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게 뭐예요? 내가 착취받는 걸 모르는 거. 그게 이데올로기죠. 마크스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착취를 받고 있는데 내가 착취받는 걸 모르게 하는 메커니즘. 그게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이데올로기는 어디예요? 소비 사회에서 온다는 거예요. 소비나 일상생활의 여가에서.
여기 보면 뭐예요? 음? 대량 수송과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의식주의 일용품들, 억제할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오락 및 정보 산업들은 앞서 말한 태도와 습관, 어떤 지적 정서적 반응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소비자들 다수감은 기분 좋게 생산자한테 묶어매어 나아가서는 생산자를 통해 전체에 묶어놓는다. 생산물들은 교화시키고 조작한다. 즉 그들은 허위에 면역된 거짓된 의식을 증진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유익한 생산물은 더 많은 사회계층의 더 많은 인간들에게 보급되면서 그들이 수행하는 교환은 선정이 되는 것을 그치고 하나의 생산 양식으로 된다. 그리하여 1차원적 사유와 행동이란 패턴이 나타난다. 이거죠. 사람들이 소비하는 패턴, 그게 다 생산과 연결돼 있고 내가 뭔가 뭘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죠. 만들어낸 거야. 그냥 다 욕구나 그 생활 패턴이 이제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비판은 지금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1차원적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기술적 합리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기술적 합리성이란 말은 사실은 막스 베버가 가장 먼저 쓴 말인데 59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술적 합리성의 달성을 향한 추세와 기성제도 안으로 이 추세를 봉쇄하려는 완강한 노력, 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합리성이라는 게 뭐예요? 뭐든지 돈이 되게 하는 거, 뭐든지 이익 추구하는 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질적 변화는 또한 사회가 의지하고 있는 기술적 기반의 변화를 예포하는데 그건 뭐예요? 공격적인 통치 대상으로서 인간의 제2의 본성을 안정시키고 경제적 정치대를 유지해주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59페이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기본 목표가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합의가 뭐냐면 기술적 합리성, 돈 더 많이 벌고 생산 더 많이 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으로 사람들한테 정치가 강이 되고 생산이 강이 되니까 사람들의 이 성격이 제2의 천성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 좋아. 그럼 그거 하는 거야. 그 정책 실행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그 정책 실행해. 뭐 이런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계급적인 편차를 가져오느니 불평등을 악화시키느니 아니면 무슨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효율성. 그러니까 오늘날 말을 얘기하면 효율성이죠. 그 하버마스가 요즘에 이 즈음에 썼던 글 중에 하나가 무슨 그 이데올로그로서의 기술 합리성 그런 그 연구 논문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 그러니까 기술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됐다. 그런 얘기를 썼는데 뭐 마르크제의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챕터 2에 가면 정치 세계의 끝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정치 세계라는 게 왜 끝이에요? 왜 마르쿠제는 정치를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일단 이 사람 지금 마르쿠제는 계속 이 앞에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동자와 이 자본가의 관계에서 노동자의 태도가 전부 그 생산의 논리에 적응되고 이 수동적으로 다 적응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욕구와 원망, 생활 수준, 여가 활동 및 조직에 나타나는 동화는 공장 그 자체, 생산의 물질적 과정으로서의 통합에서 유리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역설적인 의미로서 자발적인 사회로 불릴 수 있는가는 분명히 문제거리다. 또 기계사회를 작동시키는 똑같은 기술 조직은 또한 노동자를 공장에 통합시키는 커다란 상호 의존성을 만들어낸다. 어떤 사람은 생산 문제 해결에 참여하려는 노동자 측의 열성, 다시 말해 기술 및 생산 문제에 자신의 두뇌를 적용시키는데 적극 합세하는 원망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하기 싫어요. 뭐 우리 임금 투쟁 더 줘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다 그 노동자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그 공장의 어떤 생산 시스템 또 일상생활의 여가 시스템 뭐 또 생활 패턴 이런 걸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하나의 어떤 순수한 노예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69페이지 보면 물건으로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 순수한 형태의 이 노예 상태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어떤 인간이 아니고 물건을 만들어낸 도구로가 된 거죠. 그게 노예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물상화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요 개념은 사실은 뭐 헤겔부터 시작해서 루카치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모든 사회적인 논리가 물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앞에 기술적 합리성에 그 연결돼서 나온 거죠. 물상화하는 거죠.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노동자가 거기에 이미 이제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예 상태 혹은 착취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착취가 아니고 아예 그런 생산 과정의 착취, 생활 수준의 착취, 생활 수준의 지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수준의 향상이란 79페이지 정치적으로 조작된 산업사의 부산물이다. 그러니까 정치가 끝이 났냐면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줄게, 너희들이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줄게라고 하는 이 논리가 적어도 막시즘 시대에서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새로운 사회주의로 가야 돼. 그럼 너희들이 훨씬 더 해방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논리를 했는데 이제 정치든 경제든 뭐든 그게 자유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뭘로 수렴이 되냐면 너희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소위 물상화라고는 논리, 다시 말해서 기술적 합리성이라는 논리로 결정이 돼요. 모든 그 정치적 프로파간다나 정책의 판단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좌나 우나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복지국가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끊고 갑시다.